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농원 태국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박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콘텐츠 컨퍼런스 2022년을 맞이하여 태국 콘텐츠 산업 동향, 또 한류 동향과 또 한국 콘텐츠의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세안 공동체 제2위의 경제산업 국가로서 타일랜드 4.0이라든가 혹은 크리에이티브 타일랜드 이런 정부 정책을 표방하면서 창조 경제로 급속하게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태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174.6억 달러로 향후 5년간 대략 한 4% 정도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태국 콘텐츠 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고성장 분야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넷플릭스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태국에서도 역시 OTT 산업이 대략 연 1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웹툰이 대략 10%, 그 다음에 게임이 약 7%, 그 다음에 음악이 약 4%로 한류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태국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TT 분야입니다. 일단 태국 방송 시장은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약 3% 정도 성장을 해서 대략 29억 2천만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성장이 계속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OTT 분야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반사 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레거시 분야라고 했을 방송 분야는 전반적으로 광고 시장이 감소하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OTT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까지 연평균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SVOD라든지 일반 VOD 시장에서 지금은 태국도 넷플릭스를 위시한 OTT 시장으로 급속하게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OTT를 살펴보면 역시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꽤 큰 영향력인 일종의 토종 OTT 서비스인 뷰와 트루 아이디 이 두 개가 대표적인 OT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빠르게 구독자를 확대해 가고 있고요. 그만큼 K 콘텐츠, 특히 K 방송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은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웹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시장은 근 10년 사이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요.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태국에서는 웹툰이라는 디지털 만화는 매우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웹툰, 여기서는 이제 라인 웹툰 혹은 그냥 일반 웹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회사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지금은 웹툰이 일반 출판 만화, 그러니까 책으로 된 만화책을 능가하는 그런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8% 성장해서 한 4,500만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만화 시장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9.5%, 그러니까 약 10%, 10개 중에 1개 정도 수준인데 2024년까지는 10개 중에 2개 정도의 수준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렇게 급성장하는 태국 웹툰 시장을 두고 한국과 중국 플랫폼, 그러니까 기존의
플레이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네이버 웹툰을 견제해서 중국 플랫폼이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유명한 게임 회사죠. 텐센트의 투자를 유치한 옥비코믹스라는 플랫폼이 빠른 속도로 그동안 나인 웹툰이 확보해왔던 구독자들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간의 경쟁 혹은 플랫폼 간의 경쟁은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웹툰 전체 시장의 파이가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장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기존 구독자들도 늘려가면서 경쟁이 늘어나더라도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전망이 밝은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작년 말에 카카오 웹툰이 이 태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뭐 옥외 광고라든지 뭐 지하철 광고라든지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또 라인 웹툰과 함께 KB 웹툰의 전성기를 지금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목할 만한 고성장 분야 세 번째로 게임과 e스포츠 분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임은 태국 게임 시장은 전년 대비 2019년 기준이고요. 10.3% 증가해서 대략 8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태국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게임 시장은 기회를 맞고 있고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을 맞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도 역시 향후 5년간 약 연평균 10% 가까운 고성장이 예측되는 유망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태국 게임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는 게임 이용 인구, 그러니까 게임 유저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한 6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6명이 게임을 즐긴다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태국에서 마땅히 즐길 만한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10대, 20대는 물론이고요. 30대, 40대, 50대까지 굉장히 폭넓은 연령층의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점들도 우리 게임 업체들이 좀 유념해야 될, 주목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와 함께 동남아 시장 중에서도 태국은 게임에 어떤 지불하는 소비력, 뭐 아이템을 산다든지 이런 구매력이 다른 지역보다 전체적인 비중이나 숫자는 좀 인구수에 비해서 낮을지 몰라도 굉장히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 시장 규모에 비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한국 게임 업체들이 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게임 중에서도 지금 태국 정부는 e스포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 문화부에서도 e스포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고 또 프로 리그도 창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e스포츠의 저변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또 e스포츠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e스포츠 분야도 태국에서는 전망이 밝은 고성장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국에서 제일 큰 이동통신 업체가 이제 AIS라는 업체인데 이 AIS에서 재작년이군요. 2020년 7월에 방콕 내 신규 쇼핑몰 굉장히 큰 곳에 AI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큰 기업들도 e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이 e스포츠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 분야는 역시 2019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 성장을 해서 2억 4천만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대략 한 3천억 원 이상이 되겠죠. 이런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요. 향후 5년간
대략 4%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주로 디지털 음원을 내려받아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방식, 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면 라이브 공연의 시장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라이브 공연을 계속 못하고 있으면서 음원 플랫폼들의 성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한국 시장, 음악 업체들에게는 이 OTT처럼 음원 플랫폼을 통해서 태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19가 언젠가 끝나게 되면 이 K-팝에 대한 인기는 태국에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월드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라이브 공연을 통한 수익도 여전히 창출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태국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이쪽에 가장 큰 플랫폼, 음원 플랫폼이 죽스라는 곳입니다. 이 죽스에서 이를테면 EDM이라든지 이런 음원 장르별로 이렇게 순위를, 그 차트를 만드는 그런 차트 중에 하나가 K-팝 차트예요. 그러니까 K-팝 차트라는 것이 하나의 음악 장르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K-팝은 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위 문화가 아니라 주류 문화로 엄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국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시장 규모와 그 다음에 현재 고성장 중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태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K 콘텐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분야입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드라마, 그 다음에 원천 스토리, 그 다음에 포맷 등의 한국 콘텐츠가 태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OTT를 통한 시청자들의 시청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넷플릭스라든지 뷰 혹은 트루 아이디와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 태국에서 꽤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제가 넷플릭스를 기준으로 태국의 탑10 TV 시리즈를 보니까 10개 중에 대략 8개 정도가 한국 콘텐츠일 정도로 굉장히 한국 원작에 대한 인기도는 여전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특히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의 혹은 포맷의 원천 스토리와 포맷들이 태국에서 태국판으로 리메이크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리메이크 된 콘텐츠들도 또 한국의 원작들만큼이나 태국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던 풀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가 태국에서는 운낙 람 땜빤이라는 이름으로 태국판으로 제작이 돼서 이게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오히려 한류를 넘어서 태류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궁이라는 드라마 있죠. 이 궁도 프린세스 아워라는 이름으로 트루비전에 의해서 리메이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터널이라든지 보이스 같은 OCN 오리지널 장르물들, 이런 것들이 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메이크의 성공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한동안 태국에서도 한국 스토리라든지 혹은 포맷들을 활용한 리메이크 열풍은 한동안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드라마의 사례들 외에도 쇼미더머니라든지 그 다음에 복면가왕, 그 다음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 이런 예능 포맷들도 태국판으로 리메이크돼서 또 다른 재미를 태국인들에게 선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웹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네이버 웹툰, 그러니까 여기 현지에서의 라인 웹툰이 10년 전부터 이쪽에 이제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라인 웹툰의 성공의 기저에는 라인 메신저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 굉장히 이제 지금 거의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태국에서는 라인 메신저가 전체 국민의 84%, 그러니까 대략 뭐 10명 중에 8, 9명 정도가 라인 메신저를 쓸 정도로 이른바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 라인 메신저의 성공을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라인 웹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인은 지금 태국 내 SNS 중에서 페이스북, 유튜브에 의해서 세 번째로 많은 이용자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이용자층을 거느린 이 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웹툰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 뭐 여신 강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외모 지상주의,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이런 웹툰들이 또 태국어로 번역이 돼서 라인 웹툰을 통해서 태국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자극받아서 카카오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 진출을 해서 이 라인 웹툰과 함께 K-웹툰의 전성기를 이끄는 견인차, 쌍두마차로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게임 분야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은 지금 여전히 중국 어떤 퍼블리셔들과 게임 메이커들의 역량이 크지만 한국의 게임들이 태국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한국의 빅플레이어들도 이쪽에 많이 진출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업체를 보면 넥슨, 넷마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라인 게임즈,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그라비티, 펍지, 한국에서도 이름만 들어도 다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좋은 게임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태국에 진출을 해서 지금 열심히 K게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공한 게임들의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펍지에서 개발한 배틀그라운드, 그 다음에 라인 게임즈의 쿠키런, 그 다음에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그 다음에 넥슨의 카트라이더, 이런 게임들이 캐주얼 게임부터 슈팅 게임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통틀어서 온라인 기반이든 혹은 모바일 기반이든 게임들이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 음악 분야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스라는 이 현지 시장 점유율 1위, 대략 60%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죽스 플랫폼에 K-팝 탑 50라는 차트가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K-팝에 대한 열기가 높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문화가 아닌 주류 문화,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공연이 좀 많이 위축이 되고 하면서 그 시장이 지금 이 온라인 디지털 음원 시장, 죽수를 필두로 한 그 시장들이 굉장히 커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탑 50라는 K-팝 차트가 존재할 정도로 K-팝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핑크라든지, 그 다음에 월드스타죠, BTS, 그 다음에 태국에서는 특히 갓세븐, 엑소, 그 다음에 NCT,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특별히 또 인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그 죽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음원 플랫폼의 K-팝 탑 50 차트 중에서 그 중에서 탑 10 중에 8곡을 차지할 정도로 여기서는 좀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태국 시장에 이 K 콘텐츠가 좀 더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5가지 정도로 이 전략을 나눠봤습니다. 머리끝자를 타서 스마트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S는 스트래티직 콘텐츠, 즉 전략적 콘텐츠 혹은 전략 콘텐츠. 두 번째 M은 매크로 네트워킹, 즉 광범위한 네트워킹. 세 번째는 액티브 마케팅, 즉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네 번째가
리크리에이션, 즉 재제작 혹은 재창조 혹은 리메이크 전략. 다섯 번째가 팀플레이, K 콘텐츠 기업 혹은 민과 관의 어떤 공공 분야, 민간 분야와의 협업.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태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 콘텐츠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모든 콘텐츠들이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시장에서 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들에 좀 더 집중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에 우리가 올라탄다면 그만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K 콘텐츠 업체들이 태국 시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분야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그게 계속 말씀드렸던 방송과 OTT 분야, 두 번째로 웹툰, 세 번째로 음악, 그다음에 네 번째로 스토리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저는 좀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송과 OTT 분야는 지금 OTT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 OTT 플랫폼을 한국 콘텐츠들이 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거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넷플릭스는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들이 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넷플릭스 외에 이 태국에 또 인기 있는 토종 OTT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뷰와 트루아이디, 이런 것들에는 아직 콘텐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장들도 우리가 또 눈여겨서 좀 더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OTT의 어떤 파트너로 우리가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넷플릭스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초 기준으로 10개 중에 8개가 한국 콘텐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사실은 대부분이 드라마입니다. 솔로지옥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한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실은 탑10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한국의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드라마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서 OTT를 활용한 K-드라마의 진출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파트너들, 혹은 국내 토종 OTT, 이를테면 웨이브라든지 티빙이라든지 혹은 왓챠라든지 이런 토종 OTT들이 태국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에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태국에서는 그 OTT 플랫폼들에 대한 접속이 다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저작권 이슈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이 태국 시장도 굉장히 독특한 방송 영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구조를.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태국 시장은 공포, 호러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굉장히 글로벌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도 요즘 장르물에 대한 인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스릴러라든지 완전히 호러물이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킬러 콘텐츠로 해서 태국 시장의 OTT 업체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출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게임과 e스포츠 분야입니다. 게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그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빅 퍼블리셔들, 태국 내에서 과의 어떤 MOU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빅바이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MOU 체계를 통해서 한국 게임들이 태국 시장 현지화에 좀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 퍼블리셔들을 활용해서 진출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태국 게임은 또 독특한 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코드들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게임 개발 초기 단계부터, 태국향 게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 퍼블리셔들이나 바이어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요소를 녹여낸다면 한국의 게임 기술 개발력은 매우 높기 때문에 태국 시장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에 대한 이해만 충분히 전제가 된다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태국 시장에서 성공한 게임들 중에 하나가 현지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뭐 워낙 게임 유저들이 여러 나라들의 게임을 즐기지만 한국어로 음성이 나온다든지 혹은 한국어로 표시가 된다든지 하면 훨씬 친근감을 느끼고 좀 더 쉽게 진입장벽이 좀 낮은 상태에서 진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태국어로 게임을 좀 번역하는 부분들. 요즘은 다 글로벌 원빌드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의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게임 시장을 커버하는 그런 전략들을 게임 회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태국은 아직도 이 문화적인 어떤 독립성, 자주성, 한 번은 식민지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돼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태국어로 게임을 번역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태국 게임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테스트, FGT 같은 것들도 하게 된다면 이 태국 게임 시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명확히 한 상태에서 좋은 태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게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게임을 개발할 때는 뭐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태국의 문화 코드를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시다시피 태국은 입헌 군주제 국가죠. 굉장히 그 국왕에 대한 존경심이나 자부심들이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입헌 군주제라든지 혹은 국왕에 대한 약간 왜곡된 시각이라든지 폄훼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금기시되는 내용들이어서 절대로 게임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여기는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 사원이나 혹은 뭐 불교 승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묘사 뭐 이런 것들도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부분들은 역시 지양되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어떤 태국의 문화적인 특징들, 문화 코드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게임을 개발할 때 잘 적용을 한다면 태국 사람들이 훨씬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태국의 이런 문화 코드들을 반영해서 성공한 게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비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디션 모바일 게임도 뭐 태국의 전통 음악, 또 태국의 대중음악 이런 것들을 음원으로 사용을 해서 태국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텐센트에서 개발한 아레나 오브 베일러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10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는데요. 태국인을 캐릭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의 전통 무술이죠. 무예이타이. 이것도 역시 태국 게임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적인 다운로드 수라든지 이용자 수를 확보하면서 그게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트루미디어라든지 혹은 AIS 같은 이런 IT 관련 기업들이 콘텐츠 산업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일한 현재 콘텐츠 기업들과의 어떤 호의적이고 혹은 상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시장 진출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각 장르별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작은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빅플레이어들과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 이런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진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적극적인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뭐 어느 시장이나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태국에서는 이 젊은 층의 소위 말하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좀 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혹은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태국에 진출하거나 한국 게임, 한국 업체, 그러니까 한국 컨텐츠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유튜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 그냥 전통적인 어떤 홍보 방식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특히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굉장히 인기가 높기 때문에 기존의 원작을 수출하는 것들은 뭐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미 굉장히 성숙된 시장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메이크를 원전 스토리라든지 혹은 포맷을 활용해서 태국판 작품을 만드는 이 리메이크에 조금 더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원작 시장, 원작 수출 시장과 함께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리메이크 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어떤 영상 혹은 방송 시장의 파이들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한국 업체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지금도 이미 잘하고 있지만 이런 원천 스토리라든지 혹은 포맷들을 있는 그대로 그걸 저는 이제 요소 콘텐츠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니라 콘텐츠의 하나의 구성을 이룬 요소들, 그런 요소 콘텐츠들을 분리해서 접근하게 되면 원작은 원작대로의 매력이 있지만 리메이크는 리메이크대로의 매력이 있거든요. 현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영상 콘텐츠 혹은 방송 콘텐츠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 규모들을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협업, 팀플레이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제 한류 그 자체로 문화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위 저희가 이제 콘텐츠 플러스 알파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콘텐츠, 한류 콘텐츠를 필두로 한류와 연관된 관련 산업들, 이를테면 뷰티, 그 다음에 푸드, 패션, 이런 분야들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전자제품들까지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한류와 연관돼서 지금 태국에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런 단순히 제조업이라고 해서 우리는 한류와 상관이 없어. 뭐 태국 시장은 사실 한국 제조업의 좀 무덤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여기는 제조업의 시장들이 단적으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류의 어떤 기회들, 한류 확산이 지금 특히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BTS라든지 혹은 뭐 기생충이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굉장히 글로벌하게 성공한 한류 콘텐츠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류 현상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회들을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연관된 혹은 연관성이 좀 낮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혹은 기업들이 활용을 해서 태국 시장 혹은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기회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재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태국 콘텐츠 산업 시장 전체적인 동향, 그 다음에 현재 고성장하고 있는 분야, 또 그 안에서 우리 K 콘텐츠들의 성공 사례, 그리고 이런 성공 사례들을 더 폭넓게 확산하기 위한 진출 전략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국 시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시장 전반적으로 한류에 대한 인기가 높고 특히 태국 시장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K 콘텐츠에 대한 인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태국 내에서 K 콘텐츠 산업이 정말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